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일 지방선거가 끝나고 울산에도 새로운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약속 울산의 내일 당선자에게 듣는다. 오늘은 김상욱 울산시장 당선인과 함께합니다. 꽤 오랫동안 울산에서의 활동을 지켜본 분이지만 오늘은 울산 시민의 선택을 받은 시장 당선인으로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참 많은 일과 선택을 지나 결국 울산시장이라는 새로운 출발점에 섰는데요. 오늘은 당선의 기쁨부터 그동안의 고민과 선택, 그리고 앞으로 울산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조금은 편안하게, 그러나 꼭 필요한 이야기는 깊이 있게 나눠보겠습니다. 네, 김상욱 당선인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행복한 날 되십시오. 가장 기분 좋은 말을 오늘도 해주시네요. 행복 드리는 행복 전도사 하고 싶습니다. 아, 표정이. 네, 표정이 아니라 저의 존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울산 시민들께 행복 드리는 행복 시장이 되기 위해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축하드리면서요. 네, 당선인께서는 말이죠. 우리 방송 통해서 예전부터 좀 자주 만났었습니다. 네네. 근데 울산 시장 당선인 김상욱으로 이렇게 마주 앉으니까 저도 느낌이 좀 틀립니다. 네. 기분이 좋고요. 네. 자, 잠시 기억을 되살려 보십시오. 개표 방송 지켜보면서요. 네. 당선이 거의 확실시되는 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때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이 누구고 또 그 순간 잠시 혼자의 시간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네. 스스로에게 어떤 말씀하셨어요? 좀 부끄럽긴 한데요. 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말하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순간 노무현 대통령님이 떠올랐고 대통령님 어렵지만 첫 고비를 넘겼습니다라고 혼자 좀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국회의원을 중간에 사직을 하고 또 사실 제 입장에서는 정말 정치적 험지이고 심리적 험지인 곳을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다시 도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솔직히 안전한 길만 찾았다면 다른 안전한 길도 많았겠죠. 국회의원 임기도 남아있고 또 당에서 더 안전한 지역구로 옮기려고 시도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죠.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가진 것을 다 내려놓고 다시 울산 시민들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 또 제가 울산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 힘 닿는 데까지 울산을 위해 제가 은혜를 갚아야 한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처음 그런 출마 결심을 할 때에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서울의 안전한 종로구를 버리고 부산에 도전하셨던 그렇죠. 그때를 떠올리고 그때를 생각하며 출마를 결심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님 그 영전에 꼭 제가 이 고비를 넘겼습니다라고 인사드리고 싶었고 또 올해 1월 5일 광주 민주묘지를 참배하면서 영남에 진짜 시민주권 참민주를 뿌리내리겠습니다라는 다짐을 했었는데 그런 장면들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첫 단계 그걸 할 수 있는 첫 단계를 겨우 어렵게 넘어선 거지요. 그래서 그 생각을 좀 했고 동시에 이제 가야 할 길이 또 험하고 쉽지 않겠구나. 그리고 큰 사명과 무게가 제게 주어졌구나. 그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기쁘기보다는 그래서 어깨가 무거웠어요. 정치적인 어떤 계산의 생각들보다는 제가 지금 듣고 있으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인간으로서 좀 지나온 시간들이 네. 많은 생각들이 있었을 거다라는 네. 그런 생각도 좀 해보네요. 자, 다음 질문 드릴게요. 이번 선거 결과에는 여러 해석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네. 현직 시장에 대한 평가가 있었을 것이고요. 네. 또 울산 시정의 변화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당선인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울산 시민들은 이번 선거에서 왜 김상욱을 선택했다고 보십니까? 네, 저도 모자람이 많습니다. 많이 또 고쳐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께서 제게 기회를 주신 것은 울산의 기본을 다시 챙겨야만 한다. 그리고 울산의 지금 이 답답한 상황을 돌파해야만 한다라는 간절한 바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전시행정이 행정의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나 때 뭘 해야 한다. 이게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행정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민의 삶과 관련된 기본을 지켜가는 겁니다. 공정하고 깨끗하고 청렴하게 효율적으로
혈세를 아껴가면서 시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데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 할 것이냐? 시민의 기본 삶이죠. 대중교통, 의료, 복지, 문화, 보육, 돌봄 이런 시민의 기본 삶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건 사실 티가 잘 안 나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 보통 선출직에 나오는 분들이 티나는 일에 집중합니다. 큰 공약을 하고 큰 공약, 건설 공약, 뭐 몇천억짜리 뭘 하겠다 이런 데만 집중을 하는데 한정된 예산입니다. 몇천억짜리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다른 데서 돈을 가지고 와야죠. 그래서 보통 보면 시민의 기본 삶과 관련된 티나지 않는 데서 돈을 다 빼어버립니다. 자, 그러면 시민의 기본 삶과 관련된 것은 약해지겠죠. 우리 울산은 어떤가요?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왔습니까? 대중교통이나 의료, 문화, 예술, 또 복지, 보육, 돌봄, 교육 이런 것들에 우선순위를 둬왔는가? 저는 제 임기 중에 큰 무엇, 제때 뭘 했습니다라고 내세울 무언가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시민의 삶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또 시민들께 어떤 걸 해드리면 정말 실질적인 삶에 도움이 될지 여기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것이 시민의 말씀을 듣는 시민 주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말에도 토요일, 일요일을 통해서 울산의 5개 구군을 다 돌면서 시민 간담회를 개최하고요. 또 제가 핸드폰 번호까지 오픈하면서 민원을 받고 있고 통신마비 되지 않으셨나요? 지금 핸드폰이 거의 마비 상태이긴 합니다. 네. 그래도 좀 문자 메시지로 주시면 네. 제가 늘 시민들 눈높이에서 시민들의 삶에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 여기에 집중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시민들께서 원하는 변화가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게 바탕이 되어야 정주여권이 확보가 되고요. 정주여권이 확보가 되어야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40대, 50대도 떠나지 않고요. 떠나지 않아야 미래 산업도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시민의 삶에 대한 열망 그리고 울산시정의 운영 방식도 한번 바꿔보자는 요구로 받아들이시는 것 같습니다. 네. 힘들었던 순간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 과정을 돌이켜보면 이번 선거까지 오는 길이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쉬운 길을 선택을 안 했죠. 왜냐하면 제가 처음 선거 나오면서 네. 전국 광역단체장 중에 처음 하는 선거운동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로 전국 광역단체장 중에 가장 돈 쓰지 않는 선거. 그래서 전국 광역단체장 중에 가장 적은 돈을 쓰고 승리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약속을 했고 이 약속도 제가 지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법정 선거 비용, 사실 이 법정 선거 비용은 다 우리 혈세로 보존하는 비용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이 돈을 적게 쓰는 건 세금을 아끼는 거죠. 네네. 법정 선거 비용보다 한참을 적게 썼습니다. 그리고 네거티브가 아닌 정책 선거로 승부하겠다. 그래서 시민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고민을 함께 나누는 시민 공론의 장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자리 약속, 이권 약속, 논공 행상으로 점철될 수 있는 조직 선거하지 않겠다. 조직 선거하면 결국 이 조직은 상대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밖에 안 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그거 하지 않겠다. 네. 또 유세차로 시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소통차로 시민들의 말씀을 듣고 다니겠다. 그리고 거리 인사, 춤추는 거 이게 선거에 우리가 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아니라 발로 다니면서 시민들의 말씀을 듣고 일할 준비하는 모습으로 시민들의 선택을 받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이런 선거가 사실 전국에 없었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런 선거운동 방식을 취하겠다 했을 때 우리 당내에서도 비판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넌 민주당 간판 나오고 나와서 민주당 망치려고 그러지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선거 공학적으로 봤을 때는 자살 행위와 가까운 선거 방식이었는데 이걸 선택한 이유는 이게 옳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힘들고 거칠더라도 옳은 방법으로 가장 민주적인 가장 시민 주권의 선거운동 방법이고 선거운동부터 그렇게 해야지만 실제 행정도 이어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울산 시민들의 위대한 민주의식을 믿었습니다. 다른 어느 지역에서도 할 수 없었던 선거 실험이지만 우리 울산 시민들의 민주의식 수준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이 진정성이 전달되고 이 선거 조용하지만 진정성 있는 고민을 우리 시민들께서 받아들이고 선택하실 것이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어려움을 자초했죠. 그리고 그 자초한 어려움을 시민들께서 인정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어려움이 말이죠. 뭐 정치적인 큰 결단도 있었고
중간에 진행이 되면서 비판하고 공격도 많이 받았었고요. 아유, 공격 후보 많이 단일화 받았죠. 과정도 네. 결국 순탄치는 못했습니다. 정치가 쉽지 않더라고요.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가 있지만은 제가 예상컨대 네. 솔직히 당선인께서도 여기까지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일어났습니다. 그때 다시 일어서게 한 힘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길을 처음 걷는 건 정말 힘듭니다. 하지만 누군가 그 길을 걸어갔다면 여기 길이 있구나 하고 믿고 따라갈 수 있고요. 또 누군가 이 길을 걸을 때 이걸 감내했구나 하는 것도 큰 위안이 되죠. 우리가 문수산 올라갈 때 마지막 깔딱고개 길이 없으면 어떻게 가겠습니까? 근데 길이 있고 앞에 걸어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따라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저한테도 좀 그런 선배님들이 계셔서 힘을 다시 얻었던 것 같습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님, 또 노무현 대통령님, 또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 저보다 더 험한 길을 가셨고 더 많은 좌절이 있었고 그럼에도 다시 일어섰습니다. 더 억울한 일이 있었고 더 거친 일을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보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더 험한 길을 걸어가신 그 선배님들 모습을 많이 떠올리면서 힘을 얻었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네. 자, 오늘 처음 방송 시작하면서 이제 당선이 되셨으니 조금 부드럽게 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답변이 전부 묵직합니다. 예? 예? 그런가요? 분위기 조금 바꿔서 제가 네네. 조금 편한 이야기 하나 해보겠습니다. 당선인의 별명이요. 네. 아기 공룡 둘리에 나오는 또치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팬클럽한테. 네네. 또치 언니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했더니 네. 또치에 국회의원을 붙여서 또치 언니라 한다. 사진을 보면 닮았다는 얘기도 있고요. 표정이나 머리가 좀 분위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 비슷하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별명 인정하십니까? 네, 뭐 감사하죠. 왜냐하면 시민들께서 저를 좀 관심 있게 보시면서 애칭을 붙여주신 것이고, 그래서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저는 정치하는 사람들 또는 행정하는 사람들이 권위적이고 폼 잡고 의존받는 거 되게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래야 하죠? 시민이 주인인데 시민들께서 편하게 다가올 수 있고 사랑스럽게 받아주시면 너무 감사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더 이렇게 편해야 소통이 되는 거잖아요. 네. 소통에 대한 시민들의 바람을 우리가 알고 또 실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또치란 별명이 있는 것이 참 감사하고요. 그 둘리 가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게 작년 우리 대선 때 이게 네네. 별명들이 다 생겨났는데 둘리 가족 멤버들은 검색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자, 방송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울산 시민 여러분, 시장님께서요, 시장 당선인께서 또치라는 별명 계속 가지고 가신답니다. 네. 여하튼간에 그동안 지켜온 입장에서 보면요, 네. 자기 색깔이 분명하다는 점, 그럼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사물을 보고 있다는 점, 여기서 꽤 잘 어울리는 별명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별명은 친근한데 그동안 그런 정치적 선택은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제 또치 김상욱의 이야기를 넘어서 정치인 김상욱이 어떤 원칙을 지키고 살아왔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당선인은 변호사였고요, 국회의원이었고 이제 울산시장 당선인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소속도 달라졌고 정치적 위치도 크게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본인께서 나는 이것만큼은 바뀌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원칙이 있을 것 같아요. 김상욱이 끝까지 놓지 않았던 그 원칙이 뭔지 궁금하고요. 그 원칙은 앞으로 이 울산시정에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제가 좀 변호사 할 때 가지고 네. 있었던 중요한 기준은 인연복을 잘 지어야 한다였어요. 네. 그래서 그 제일 중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 뭐 금전적인 거나 이런 것들보다 인연복, 인연관계 짓는, 세상이 다 인과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좀 그런 생각들이 많았고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막 간절히 정치를 하고 싶어서 정치가 시작된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반은 운명같이 운명처럼 다가왔다. 또 해야 될 일이구나라고 좀 다가온. 근데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회의원 처음 할 때 뭐 투철한 사명감이 있었던 건 아니었고요. 그때의 마음은 한 번 하는 동안
이제 제가 해야 될 일로 하는 거면 정말 이 4년은 정말 시민 위에 봉사하자. 내 걸 다 내려놓고 봉사하는 4년이라 생각하자 정도의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12.3 내란을 겪으면서 제가 많이 각성하게 됩니다. 그 각성이란 것이 뭐냐 하면요. 시민주인 되는 시민주권 세상을 만들고 지켜가야 한다. 바로 민주의 정신입니다. 네. 민주라는 말풀이 뜻이 결국 시민주인, 시민주권입니다. 12.3 내란을 겪으면서 시민주권 민주가 쉽게 무너질 수 있고 정말 지켜야 하는 가치라는 것을 간절히 알게 됐고 어떻게 보면 그날 제가 죽을 수 있었던 제가 살아났던 것은 시민들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시민들께 제 생명을 빚진 거지요. 저에게는 너무나 큰 각성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정치하는 동안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민주, 시민주인, 시민주권입니다. 그 기준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이 많이 달리 보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보수, 진보 이야기를 꺼냅니다. 근데 그거야말로 또 정통성 이야기도 꺼내죠. 개파 얘기도 꺼냅니다. 다 반민주적인 얘기들이에요. 뭐냐 하면 시민이 주인인 세상에서 시민이 주인이라면 정치와 행정은 시민의 이익을 위한 도구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보수의 기능, 원칙과 안정을 지키는 보수의 기능, 그리고 또 진보의 기능, 새로운 사회의 혁신과 변화를 갈망하는 진보의 기능, 이것도 다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시민에게 이익되기 위해 기능하는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면 진영의 문제가 아니죠. 도구죠. 기능이죠. 그러면 한 사람이 보수의 기능과 진보의 기능을 통합해서 다 쓸 수도 있고 하나도 못 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진정한 시민주권만 생각하는 정치, 행정이라면 보수의 기능과 진보의 기능을 통합해서 실용적으로 잘 써서 시민들께 이익을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을 주인으로 모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너 정통성이 있는 사람이니, 너 계파가 뭐니, 너는 보수니 진보니, 자 이건 뭘까요? 정치하는 소수자, 권력자가 자기가 주인이 돼서 시민을 대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반민주적인 생각이죠. 네. 저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시장 역할을 수행하면서 보수의 기능, 진보의 기능을 통합적으로 아울러 쓰면서 실용적으로 시민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을 핵심으로 둘 겁니다. 그것이 시민주권 실현이고 정말 정치와 행정이 해야 할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진영으로 편을 나누거나 또는 정통성과 계파를 나누거나 하는 것은 반민주적이라 생각합니다. 그건 새로운 기득권을 만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 갈등도 만들겠죠. 저는 그래서 통합과 실용으로 시민 이익, 시민 주권에 충실한 그런 길을 걷고 싶습니다. 예. 원칙은 시민 주권이다.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겠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바로 그 시민들이요. 네. 당선인을 평가할 때 소신 있다, 용기 있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정치인의 소신과 행정 책임자의 판단은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정치인은 자신의 목소리를 분명히 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시장이라는 자리가요,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조정을 해야 되고 때로는 타협도 해야 됩니다. 김상욱다운 소신과 시장에게 필요한 조정 영역, 밸런스를 어떻게 맞추실 생각입니까? 사실 아주 어려운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아마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시장 혼자 뭘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시의회의 동의와 협조가 있어야지만 반발이라도 나갈 수가 있죠. 또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초단체의 도움과 협조와 함께함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것도 시민들께서 내린 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기초단체장이 4대1로 우리 민주당이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또 시의회도 15대 6이죠. 15대 6. 예. 15대 6으로 우리 민주당이 소수고 이제 국민의힘이 절대 다수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시정 운영 환경인 것 같습니다. 당장 시내버스 문제만 하더라도 시내버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버스 증차가 필요하고 버스 증차를 하려면 당장 급하게 추경을 편성해야 되는데 추경은 있어야죠. 시의회가 통과를 시켜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지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진정성 있게 설득하고 또 시민들과 소통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정치인들도 시민을 위한 정치를 하기 때문에 시민들께 진짜 도움이 된다면 동의하고 함께 해줄 것이라 생각하고 더 열심히 진정성 있게 설득하고 함께 해야겠다. 그걸 위해서는 저 자신을 더 내려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우리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님들께도 전화를 다 드렸고요. 전화를 하셨어요? 네, 통화된 분도 계시고 안 된 분도 네, 계시지만 네, 네. 전화도 다 드렸고 또 뭐 김두겸 현 시장님께도 또 전화 통화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또 기회 닿는 대로 국민의힘 소속 우리 지역 정치인들과도 계속 소통을 해서 함께 시민을 위해 도와줄 것을 요청드리고 또 그분들께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적극 받아들일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범민주 진영의 바램, 시민 주권 이 부분을 확립하기 위해서 우리 진보당, 조국혁신당과도 더 열심히 소통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시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틀을 만들어가는 거죠. 시장이라는 자리가 저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소속으로 당선이 되었지만 민주당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되겠죠. 시민 전체를 바라보고 또 다른 정당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결국 말씀하시는 건 들어보면요. 시민을 위한, 울산을 위한 일에 충분히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면은 같이 못 갈 이유가 없다. 제 자존심 다 내려놓고요. 필요한 일이라면 부득은 매달려야죠. 네, 알겠습니다. 도와달라고. 예. 네. 자,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승리를 하셨는데 네. 당선인을 선택하지 않은 시민도 계십니다. 네. 뭐 특히 당선인의 정치적 선택을 아직도 불편하게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요. 시정 운영에 우려를 가진 시민들도 있을 겁니다. 그분들에게 또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어떤 시장이 되겠다. 네. 우선 뭐 저를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는 그걸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를 불편하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많은 정치적 고민을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치적 고민이 없으면 불편하지도 않겠죠. 그리고 그 고민하실 때에 제가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진영에 갇히지 마시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객관적인 기준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 기준은 민주여야 한다는 바람입니다. 대한민국은 헌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민주공화국입니다. 시민이 주인, 시민 주권이 확립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계엄 같은 건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계엄 사유도 없는데요. 네. 그리고 과연 우리가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뭐 나쁘게 생각할 부분은 절대 아니라 생각하고요. 저는 좀 저를 불편하게 여기는 분들이 도리어 많은 고민 끝에 제 진정을 더 많이 알아줄 수 있는 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 정치와 행정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께는 시민주권이라고 하는 것, 시민들이 관심 갖고 참여해야 합니다. 더 재밌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가 더 쉽게 더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함께 더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저에 대한 평가는 앞으로 4년의 시정에 따라 시정 운영에 따라 평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이 쉽지는 않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의회가 국민의힘 다수, 또 기초단체장도 국민의힘 절대다수. 어떻게 보면 좀 제가 주관적으로 느끼기에는 무인도에 깃발 하나 들고 서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더 열심히 시민을 주인으로 받들고 시민께 이익되는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의 신뢰를 얻고 싶습니다. 그렇게 노력 더 하겠습니다. 네, 울산 시민의 시장이 되어야 할 이제 시간입니다. 자, 이제 질문을 조금 바꿔나가겠습니다. 시장 당선인, 앞으로 시장으로서의 첫 걸음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선거 때 외쳤던 여러 가지 공약, 구호, 이것이 이제 시장이 되었으니까 네. 행정과 예산, 조직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시장실에 말이죠. 첫 출근을 하면은 가장 먼저 보고받고 싶은 현안이 뭔지 궁금하고요. 또 이 부분은 반드시 제대로 먼저 들어보겠다 하는 마음먹은 분야가 있을 것 같은데 뭐가 있습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려고 시장이 된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꿈, 하고 싶은 기획, 계획, 공약 이게 우선이 아니라 시민들께서 지금 어디에 제일 관심이 있고 무엇이 가장 불편하고 무엇을 가장 원하는가가 기준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내건 공약이 기준이 아니라 시민들이 원하는 목소리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원하는 목소리를 늘 귀담아 듣고 세심히 살펴야죠. 자, 지금 시민들이 원하는 것
1번은 시내버스의 불편함 해소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먼저 집중해야 하고요. 근데 이게 또 쉽지가 않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네. 우리 시의원님들께도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청하고요. 그래서 시의원님들과 함께 이 문제를 가장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요, 사실은 지금 버스를 더 증차를 해야 하는데 증차를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고 또 발주를 하더라도 버스가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작 그렇죠. 기간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신속하게 움직여도 몇 개월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버스 노선이 이미 바뀌었는데 바꾼 것에 또 적응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일단 이 문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사실 좀 여러 교통 전문가들과 소통 중이고 네. 또 세부적인 내역도 파악하고 있고 노선별로 불편한 부분도 노선별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특히 버스 운전기사들이 그 부분을 제일 잘 하시거든요. 항의도 제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버스 노동조합 통해서 또 노동자들의 목소리도 다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최대한 신속하게 계획을 세우고 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해서 시내버스 문제 해결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조금 이 부분이 정리되고 나면 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공정하고 깨끗하고 청렴한 행정입니다. 우리 울산시의 행정 중에 청렴하지 못했거나 불공정한 부분이 있었다면 빨리 고쳐가야죠. 행정이 공정하지 못하면 시민들께 불신만 주고요. 공정하지 못하면 예산과 행정력이 일반 우리 시민 주권, 시민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만의 세상을 만드는데 왜곡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로잡는 것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무엇을 이어가고 무엇을 바꿀 것인가라는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새로운 시장에 오면은요, 기존 사업들이 모두 바뀌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는 시민들도 있고요. 반대로 선거에서 변화를 선택을 했으니까 분명하게 달라져야 한다는 요구도 있습니다. 앞서 김두겸 시장 시절의 시정에서 잘한 부분은 이어가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부분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될 텐데 무엇을 개선하고 무엇을 과감하게 바꿀 생각입니까? 네. 물론 이어가야 할 사업들은 당연히 이어가야 합니다. 네네.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은 재검토를 해야겠죠. 특히 울산의 미래의 장애가 될 수 있는 사업은 욕을 먹더라도 재검토해야 합니다. 광주 지하철 2호선 이야기 알고 계십니까? 네, 얘기 들었습니다. 광주는 지하철 2호선 사업 때문에 시가 심각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고 결국 늘어난 공사비 때문에 완공도 못한 채 사업이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도로는 다 파헤쳐져 있고요. 그걸 다시 덮지도 못하고 진행도 못하고 시는 부채에 시달리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함부로 그냥 무덕대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트램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트램도 그렇고요. 네. 또 5천억짜리 오페라 하우스도 아하,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예산 지원을 하는 것, 또 우리 울산시 자체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무턱대고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5천억짜리 오페라 하우스에 국비 지원이 많았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다른 쪽으로는 국비가 안 오는 겁니다. 그러면 자 5천억짜리 오페라 하우스가 급한가요? 아니면 우리가 산업 AX를 준비하는 실증 연구단지나 아니면 소규모 극장이나 아니면 문화예술인들의 공동체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급한가요? 자, 그러면 5천억짜리 오페라 하우스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아직 삽뜨기 전이니까 멈추는 게 맞을까요? 자, 저는 이런 의문점을 드리는 겁니다. 면밀하게 분석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어받아야 할 사업은 분명히 이어받겠지만 이어받아서 안 되는 사업은 멈춰야죠. 하지만 이걸 저 혼자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시민들과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권자 시민이 결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권자 시민들이 잘 알고 결정하실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는 제게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을 잠시 정리를 해보면요. 정치적인 차별화보다는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인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우리 울산에 광주 지하철 2호선 같은 사업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또 대전에도 트램 사업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고 용인도 경전철 사업 때문에 시가 큰 위기를 겪었지 않습니까? 그런 무책임한 행정을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조금 전에 그 당선인께서 조금 언급을 해주셨어요. 당선인은 그 선거 과정에서
공정하고 청렴한 울산을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이런 선언보다는 인사정책 한 번, 어떤 계약 한 번, 예산 배분 하나에서 새로운 시정의 진정성을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공정하고 청렴한 울산, 가장 먼저 어디에서 정말 달라졌다 보여주시겠습니까? 한 번에 되지는 않을 겁니다. 네. 제가 공무원들 일일이 다 따라다니면서 체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되지는 않을 건데 먼저 우리 공직사회에 공정한 신상필벌의 기준을 세울 겁니다. 그래서 부정하거나 불공정하거나 비리가 있거나 하는 공무원들은 필히 버려야죠. 반대로 정말 시민을 위해 헌신하고 능력이 있고 봉사한 공무원들은 계파를 떠나서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당연히 대접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신상필벌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하나는 구조를 잘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 다른 광역시와는 달리 수의계약이 회계팀에 집중되어 있죠. 네. 그러다 보니 더 왜곡될 수 있는 개연성이 커진 겁니다. 이런 구조적 위기를 구조적인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서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팀의 기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시민들께서 뭔가 억울하다, 불편하다, 잘못됐다고 생각하실 때에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네.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도 공무원들은 긴장할 겁니다. 내가 불공정하게 하면 불공정함 때문에 억울함을 느낀 시민들이 이걸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루트가 있다. 이것만 해도 좀 상당한 긴장감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렇게 제기된 문제를 또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잘 들여다봐야죠. 이것만 돌아가도 긴장하면서 더 깨끗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한 번에는 안 되더라도 계속해서 꾸준히 고쳐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께서 한 분 한 분 다 정말 시민을 위해 헌신하는 마음으로 공직에 들어오셨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 마음, 그 자부심을 지킬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공무원들 함께 손잡고 시민을 주인으로 받드는 그런 행정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마 같이 환영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들어갈게요. 이번에는 울산의 먹고 사는 문제로 들어갑니다. 울산은 여전히 대한민국의 산업 수도입니다. 하지만 자동차, 조선, 석유, 화학만 바라보기에는 산업 환경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당선인이 그리는 울산 산업의 다음 장면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성장이 대기업의 실적에만 머무르지 않고 중소기업과 노동자, 청년의 삶까지 이어지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우선 좀 되묻고 싶습니다. 울산에 청년들이 일할 곳이 있나요? 지금 보면 40대, 50대는 정규직으로 좀 뭐 급여도 높고 괜찮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20대, 30대 청년들이 일할 일자리가 있나요?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산업은 점점 더 자동화되고 특히 산업 AX 전환으로 인해서 아예 인간 노동 자체를 대체하는 수준까지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처럼 대규모 고용 가능할까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또 여성용 일자리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렇죠. 그쪽 일자리 울산에 별로 없어요. 왜 없을까요? 저는 이 의문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일단 시에서 좀 정주 환경과 관련된 일자리 생태계를 만드는데 좀 더 많은 배려가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육, 돌봄, 네. 또 사회 서비스, 교육, 의료, 문화, 또 대중교통 이거 정주 환경과 직결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일자리가 늘어나면 우리 여성 청년들이 일하는 일자리도 같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지금 좀 젊은 남성 청년들이 일하는 일자리가 기간제가 많습니다. 기간제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그렇죠. 대부분 기간제로 뽑고 있어요. 2년짜리. 네, 네. 2년짜리 기간제입니다. 네. 그러면 2년 끝나면 그다음 어떡하죠? 그래서 사실 이건 기업들과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인데 좀 정규직으로 늘릴 수 있는 길을 빨리 찾아가야 하고요. 근데 이것이 뭐 말만 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선 울산이 정주 환경과 관련된 일자리를 만들 때에 지금은 예산 집행이 주로 나눠주기 형태입니다. 그것보다는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고 예산의 우선순위도 이쪽에 좀 더 집중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쪽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먹거리도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울산이 동북아 에너지 물류 허브로 기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더 많은 석유 자원, 네. 그리고 천연가스, 나프타, 또 액체 여러 가지 원료들을 우리 울산이 더 많이 저장하고 허브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에 공급하는 것을 넘어서 일본에도 공급하고 중국에도 공급할 수 있도록, 또 그러려면 수입처도 다 변화해야겠죠. 지금 중동에서 다 오는데 그렇죠. 외교 관계를 빨리 개선해서 러시아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예를 들어 러시아 천연가스가 야말반도에서 생산돼서 캄차카 여기 비축기지까지 옵니다. 그러면 우리 캄차카에서 가져오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못 가져오죠. 외교관계가 막혀 있어서. 이걸 뚫으면 울산이 제일 혜택을 봅니다. 직접 논의도 하셨잖아요. 계속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일본은 석유를 비축하는데 부담을 가져요. 왜냐하면 지진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우리 울산이 충분히 더 많은 석유를 비축한 다음에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면서 일본에 공급하는 석유 비축기지 역할까지 같이 한다면 어떨까요? 자, 이것도 일본과의 외교관계를 개선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서울 간 김에 일본 대사관에 그 뭐 공사 정부공사랑 한참 그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요. 네네. 사실 우리가 동북아 에너지 물류허브로 기능하면서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특히나 또 에너지 기업 본사가 울산으로 오도록 유치를 해야 합니다. 아, 그거 중요하죠. 네. 네. 근데 그동안 우리 그런 노력이 너무 적었죠. 거기에 대한 노력을 좀 열심히 좀 해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또 우리 이제 산업 AX 전환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미래형 일자리를 만들어야 돼요. 이제 모든 산업 분야가 산업 AX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산업 AX 전환과 관련된 일자리는 어떤 분야일까요? 결국 인공지능과 피지컬 AI가 결합된 이것을 학습시키고 관리하고 프로그래밍하는 그런 일자리가 될 겁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낯선 이야기예요. 하지만 그렇죠. 20대 청년들에게는 낯설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20대 청년들의 미래형 일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걸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이게 고민이죠. 그렇죠. 우리 울산 객관적으로 봐요. 기초 AI 분야 발전해 있습니까? 투자했습니까? 인력을 키웠습니까? 부족합니다. 기초 AI와 관련해서는 지금 광주가 기초 AI를 아주 오랫동안 투자를 해왔습니다. 민영배 당선인 만나고 그래서 오셨죠? 만나러 갔던 거예요. 왜냐하면 광주는 기초 AI는 투자를 했는데 문제는 이걸 활용할 장이 없습니다. 네. 울산은 기초 AI 투자가 거의 없었지만 활용할 장은 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합쳐야 되는 거죠. 또 대전에도 아무래도 뭐 카이스트가 있고 하다 보니까 기초 AI 분야 연구가 많이 되어 있고요. 서울 판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리 울산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울산은 면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연결점을 찾아서 넥서스로 기능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울산이 넥서스 기능을 하면서 서울 판교와 또 대전 카이스트 인근과 또 광주의 기초 AI를 다 활용해서 울산에서 실증하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 울산에서는 이걸 실증하는 일자리와 실증함으로써 새로운 산업이 꽃피울 수가 있고, 이것이 지금 전통 산업인 자동차와 중화업과 조선업에 적용될 수가 있겠죠. 이 넥서스 연결고리를 못 만들어내면 네. 우리가 지금 현대차가 새만금의 아틀라스 공장에 들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빠져나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면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연결점, 연결고리로 봐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연결점, 연결고리로 보고 울산이 넥서스 기능을 하도록 하면서 어떻게 이 생태계를 만들어 갈 것인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청년 창업도 마찬가지예요. 청년들이 있으려면 청년 창업이 있어야죠. 특히 이 미래형 산업은 청년 창업과 고용이 하나가 돼서 섞여서 형성이 되거든요. 울산에 창업 허브 만들어져 있죠.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이 없습니다. 청년이 없어요. 그렇군요. 시설은 잘 해놨습니다. 그렇군요. 사람이 없어요. 네. 근데 서울 공덕에 가보면 서울 공덕 창업 허브 센터가 있습니다. 잘 해놨어요. 시설은 울산보다 못하긴 해요. 잘 해놨어요. 그래도 사람이 바글바글합니다. 사람이 바글바글해요. 그럼 왜 바글바글할까요? 거기 가면 창업 도전을 할 수 있고 투자자를 만날 수 있고 고용도 되고 또 해외로 진출도 됩니다. 공덕 창업 후보 가보니까 재미난 것이 싱가포르가 연결이 돼 있고 베이징과 연결돼 있고 도쿄랑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도쿄로 진출 준비를 하고 연동을 하고요. 싱가포르가 연동을 합니다. 그러니 서울의 청년들이 거기서 창업을 하는 거예요. 연결된 생태계 조성이 돼 있는 그렇죠. 거군요. 근데 울산이 그러면 서울과 똑같이 만들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솔직하게는 연결고리를 어떻게 맺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서울의
우리의 울산의 창업허브가 서울의 공덕 창업허브와 연결시켜버리면 이 연결고리를 통해서 계속 연결해 나가겠죠. 그렇게 연결망을 만들어가는 것이 돈도 적게 쓰면서 실질적인 효율성이 생깁니다. 자, 말이 어려웠는데 쉽게 말하면 울산에서 창업 도전을 하더라도 서울에 있는 투자자를 만날 수 있고 싱가포르에 활용될 수 있고 네. 그래서 베이징에 팔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걸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렇게 복합적으로 연결점 기준으로 생태계 기준으로 우리가 미래지향적 산업 영역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단순히 일자리 몇 개를 만드는 것으로는 청년을 붙잡을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좀 드리고 네. 싶습니다. 뭐 지난 시정에서 투자를 많이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네. 투자를 많이 받았는데 투자 받은 만큼 일자리가 생겼나요? 음흠. 일자리가 그만큼 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26억인가 28억인가 그 정도 투자가 있을 때 일자리 한 개씩 늘었다 하더라고요. 일자리가 거의 안 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러면 투자는 받아도 그 투자를 통해서 울산 시민들의 일자리가 늘지 않고 투자를 받아도 그 투자를 통해서 울산의 세수가 늘지 않는다면 그 투자는 왜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늘고 실질적으로 생태계가 구축되고 실질적으로 울산의 세수가 느는 그런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좀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앞서 잠시 좀 얘기를 했는데요. 대중교통 문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민들이 제일 관심 많으시죠. 네, 버스 노선 개편 이후에 아이고 두야. 호소하는 시민들도 많고요. 맞습니다. 당선인도 그 시내버스 공영제 구상을 좀 밝혔습니다. 근데 이 공영제 많은 재원과 시간이 들어가는 큰 변화지 않습니까? 그 전에 지금 당장 불편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서 무엇부터 손을 볼 생각이십니까? 우선은 논쟁거리가 되는 건 뒤로 좀 미루고요. 시민들의 불편함을 개선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교통공사 창립은 하긴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공영제는. 하지만 이거부터 서둘러 버리면 아무것도 안 될 거예요. 지금 급한 것은 시민들이 당장 불편한 버스 노선을 챙겨가는 것부터 먼저입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폐선된 노선을 복구하고 네. 그리고 교통섬이나 이렇게 환승에 대한 기본적인 시스템 없이 환승으로 바로 넘어가면서 시민들이 불편하거든요. 이 잘못된 환승을 줄이고 또 굴곡 노선이 많습니다. 이걸 빨리 펴 들어가고요. 또 복잡 노선에도 버스 투입이 적습니다. 복잡 노선의 버스 투입도 늘려야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버스 증차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근데 버스 증차하려면 일단 민영제 체제 하에서는 버스 회사가 발주를 해야죠. 그렇죠. 근데 버스 회사는 발주를 지금도 적자인데 발주를 어떻게 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시에서 어느 정도 약속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시의 재정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시의 재정이 들어가려면 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하죠. 자, 그래서 빨리 시의회에 좀 시의회와 상의를 해서 또 시의회에서도 이걸 저는 발목 잡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폐선 노선 복구, 또 복잡 노선 증설, 그리고 환승 노선 개편, 그리고 굴곡 노선 펴는 데 필요한 버스 증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마음입니다. 지금 아직 제가 당선인 신분이라서 충분한 권한은 없습니다만 할 수 있는 데까지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정보를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대한 속도를 빨리 내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요. 지금 왜곡된 게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야암동, 수암동이 삼산과 가깝잖아요. 그렇죠. 근데 야암동, 수암동에서 삼산 나오는 버스가 마땅히 없어요. 그러다 보니 바로 앞에 삼산인데 버스 타고 못 나오고 차 갖고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요. 구영리, 천상리에서 지금 시내버스가 거의 불편합니다. 특히 구영리, 천상리에서 동부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예전에는 그냥 일반 버스 타고 출퇴근할 수 있었는데 지금 그게 막혀버렸어요. 거의. 그렇죠. 자, 출퇴근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또 송대주구 아파트만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버스가 안 오는데요. 매곡, 천곡 가면 1시간 기다려 버스가 한 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래서 어떻게 시민들이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정말 급한 문제입니다. 꽉 막힌 것부터 먼저 풀고 네. 장기적인 플랜을 또 장기 플랜 이어나갔다. 논쟁거리가 되는 거는 좀 네. 뒤로 미루고 급한 것부터 먼저 하자는 겁니다. 버스 노선 증설, 폐선 노선 복구, 또 환승 시스템 개선, 굴곡 노선 펴는 것, 복잡 노선 추가 투입 이거는 빨리 해야죠. 네. 이거 빨리 서둘러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느덧 말씀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꽤 됐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을 제가 드릴게요. 이번 선거는 치열했습니다. 네, 정치적으로도 여러 부분에서 울산에 계신 분들도 상처를 많이 받았고요. 앞서 잠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시의회하고도 협력을 하셔야 되고 5 구군과도 손을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중앙정부하고는 지금 벌써 잘 풀고 계시는 것 같고요. 중앙정부하고 되게 친해요. 제가 어떻게 보면 가진 제일 큰 장점이 네. 국회와 또 중앙정부와 소통이 원활하고 친하다는 거예요. 네네. 좀 너무 감사한데 중앙정부 부처는 이렇게 가면 처음 뵙는 분들이라도 제 팬이라고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면서 막 좀 법적으로 허락되는 부분에서는 최대한 같이 협조해 주려는 마음을 많이 내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저를 많이 활용해서 울산이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더 많이 연구하고 더 열심히 부지런히 뛰어다녀서 정말 어떻게 보면 임기 4년 길지 않습니다. 바삐 움직여야 합니다. 네. 바삐 움직여서 시민 삶의 불편함을 빨리 해소하고 싶습니다. 네. 자, 마지막 메시지를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김상욱 시장 네. 당선인. 앞으로 김상욱 시장은 울산을 어떤 방식으로 묶어갈 건지 하나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울산 시민들께 시장 당선인으로서 네. 앞으로 저는 어떻게 가겠습니다. 큰 약속 하나 해주십시오. 얘기 다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뭐라고 얘기를 드려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좀 질문을 주시면.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조금 전에도 이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네. 당선인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분들을 한꺼번에 다 모아야 돼요. 네, 네. 묶고 같이 손을 잡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어떻게 협력하고 어떻게 통합해서 가겠다. 이런 내용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방송 마칠게요. 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니 편 내 편으로 나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니 편 내 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시민에게 도움되고 이익되는가 아닌가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리석고 모자라서 시민에게 이익되지 않는 데 애를 쓴다면 호되게 질책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시민의 이익에 도움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면 그때는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우리 울산 시민 이익에 도움되려고 애를 쓰네 하고 좀 편 좀 들어주시고 함께 힘도 좀 실어주시고 손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시민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 주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유, 바쁜 시간에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혼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도 열심히 함께 하겠습니다. 힘 모아 주셔야지 반발 나갈 수 있습니다. 예. 자, 여러분, 김상욱 울산시장 당선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울산의 미래를 책임질 김상욱 시장 당선인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선거에서 보여준 소신과 용기가 이제는 시민의 삶을 바꾸는 행정의 실력과 서로 다른 생각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의 리더십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은 약속들이 울산 곳곳에서 실제 변화로 확인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상욱 울산시장 당선인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